제 이름 박종일입니다. 그리고 전 조선일보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신문에 박종일의 땅의 역사라는 역사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 7년째가 됐는데 그 중에 제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구한말입니다. 뭐 구한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대사라기도 합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도 다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겠지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런 궁금증이 있었을 겁니다. 왜 조선이 망했지? 또 총 한 방 안 쏘고? 그게 국사교과서를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사교과서에서는 우리 조상은 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운 문명 국가이고 그 문명을 창안했던 그 세계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보다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망한 겁니다. 그 궁금증을 사실은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 공부하느라고 풀지 못했고 대학교 때는 술 먹느라고 못했고 또 제가 다니던 80년대에는 하루 술 먹고 하루는 돌 던지고 이러느라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사회에 들어와서 기자가 돼서 한참 근 20몇 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 의문을 조금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을 푸는 과정에서 나온 어떤 중간 보고서가 지금 여기 있는 매국노 고종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신문에 쭉 연재를 했던 거를 모으고 다시 또 정리를 해서 만든 책인데 이게 제목이 굉장히 상업적이다 보니까 의외로 호응이 좀 있었습니다. 고종이라는 한 나라의 리더를 매국노라고 대놓고 비난을 했으니까요. 다행히 저 책이 나오고 지금 4년, 5년 되는데 그 이후로 6세가 나갔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전주 이씨 대종에서도 그 어떤 반론이나 그 어떤 시비가 없던 것을 제가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벌집 건드리는 게 되겠다. 차라리 그냥 묻어두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벌집을 한번 열어서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종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그래서 바깥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어떤 사람은 고종은 자주와 독립을 꿈꾸던 계명군주였고 그가 지휘했던 43년, 특히 10년이라는 대한제국 시대는 간악한 일지에 의해서 좌절된 독립과 그리고 근대국가였다. 라는 쪽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아니다. 언제라도 망할 나라였는데 고종이 그 망국을 앞당겼고 그리고 그 망해가는 그 나라를 옆에서 보고 있던 근대화를 일찍 시도했던 그 일본이 잡아먹었다. 라는 게 또 다른 시각입니다. 저는 이쪽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꽤 긴 시간에 걸쳐서 중간에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종이 등극할 때부터 동학과 청일전쟁이 벌어지던 1894년 그 무렵. 두 번째는 그 이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세우고 소위 말하는 을사조약이 맺어기까지의 고종이 했던 그리고 고종 정권이 했던 행적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망국 바로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나를 좀 나름 재미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나라라는 조직의 목표는 부국과 강병입니다.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부국하고 강병하는 겁니다. 그 부국과 강병의 최종 목표는 백성이 잘 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백성을 잘 살게 하고 부국하고 강병하는 것. 이게 만약에 근대에 탄생한 그런 개념이라면 그렇다면 고종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세종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고 시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루이 16세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역대 모든 통치자들은 모두가 백성 혹은 시티즌을 사랑을 하고 자기 국민을 사랑을 하고 우리나라를 부국하게 만들겠다라는 걸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 학문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뭔가라고 했을 때 이건 부국과 강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 재산과 생명을 더 왕성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한 국가를 통치하는 리더십이 가져야 할 조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고종 정권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크게 5가지를 보면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서 백성을 학살했습니다. 이게 청일전쟁 무렵에 벌였던 동학을 어떻게 진압했는가 이거. 그 다음에 무명 잡세로 백성을 피폐하게 했습니다.
무명잡세를 말도 안 되는 세금들을 갖다 붙여서 백성의 재산을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자원을 팔아서 자기의 사금고를 채웠습니다. 또 그 근대화라는 막중한 시기에 혁신을 거부하고 개혁 세력들을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개인적인 비리입니다. 뇌물을 받고 나라를 일본에게 넘긴 죄. 이 5가지를 가만히 따져보면 말은 제가 쉽게 하지만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고종이 등극하고 나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할 때까지 43년 동안 만연해 있던 그런 일들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은 고종이 무능했으면 했지 나쁜 놈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기록에 따르면 부패했습니다. 지도자가 부패하면 그 밑에 있는 관리들이 부패하게 되고, 그럼 모든 나라 자체가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 말이에요.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한 리더가 잘못 생각해서 그 공동체에다 잘못된 화두를 던져버리면 그 화두가 진실이 돼버리고 참이 돼버려서 모든 나라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거를 최근 몇 년 동안 우린 지겹게 봤습니다. 그 무능하고 부패가 합쳐지니까 여기에 국가 리소스가 탕진이 돼버립니다. 그 탕진, 고물된 나라를 이제 자기가 더 먹을 게 없으니까 팔아버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목돈을 챙긴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자가 좀 황당한 얘기하네 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미리 제가 이렇게 먼저 던져드리고 차츰차츰 이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누가 한 연설입니다. 이 연설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잔인한 지난 정권의 학정과 부패에 질려있던 우리 한국인은 일본인을 희망과 공감으로 맞이했다. 우리는 일본이 부패한 관리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만민에게 정의를 구현하며 정부에 솔직한 충고를 해주리라고 믿었다. 우리는 일본이 그 기회를 활용해 한국인에게, 조선인에게 필요한 계획을 하려고 믿었다. 이 얘기를 들으면은 요즘 말하는 친일파나 토착외국가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헤이그 밀사 이위종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파리, 헤이그, 거기 만국 평화회담에서 본회담의 입장이 좌절이 되니까 기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위종이라는 21살, 23살 먹은 젊은 특사가 불어로 이렇게 연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헤이그 밀사 그러면 우리는 고종이 보낸 밀사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거는 바로 2년 전에 있었던 을사조약의 부당함과 그 일본이 식민지화하려는 그 만행을 전 세계에 폭로하기 위한 이 목적이었는데, 그 연설문의 2번째 패러그래프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이 뒤에 문장이 일본을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그 간악한 일본 놈들이 우리가 믿었던 신뢰를 저버리고 조선을 병탈해버렸다. 라는 그 이후의 문장들만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연설문 자체가 이 인터넷 세상에서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일반 대중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찾으려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때까지 어떤 의미에서든 은폐되고 안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21살, 20대 초반에 조선의 최고 엘리트 이위종이라는 사람이 만국에 100명이 넘는 유럽과 동양의 기자들 앞에서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죽 그 학정이 심했으면 그 학정과 가렴주구를 일본이 근대의 잣대로 수정해 줄 줄 알았는데 봤더니 더한 놈이더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학정과 부패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고종은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을 앞세워서 자기가 권력을 휘둘렀던 겁니다. 양력으로 1864년 초에 고종이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벼르고 별렀던 개혁 작업이 있습니다. 1864년이 갑자년인데 그 이후 고종이 친정을 선언한 1873년까지 10년 동안 대원군이 벌였던 개혁 작업을
갑자 개혁 혹은 갑자 유신이라 그럽니다. 대원군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들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락후 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자기 권력욕을 감추고 있다가 권력을 차지한 다음부터 모든 걸 시작했다. 또 뭐 충청도 화양계곡에 있는 송시열의 서원에 갔다가 말에서 안 내리니까 거기 청지기인가 누군가가 두드려 패가지고 끌려 나왔다. 그래서 벼룩을 벼르다가 권력을 잡고 다 없애버렸다. 이런 정도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원군은 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때까지 조선, 당시로 근 400년 동안 조선이라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모순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한꺼번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10년 만에 자기 아들한테 권력을 뺏기고 말았는데 첫 번째 정치적으로 노론 일색이었던 이 정치권의 인력 풀을 열어버립니다. 남인과 북인들을 끌어들입니다. 남인과 북인은 남인은 외세 개방 지역이었고 북인은 수리에 밝았습니다. 실리적이었어요. 그런데 노론은 숙종대 이후로 권력을 차지한 이래 권력을 위한 권력을 위해서 자기 시스템 안에서 모든 인력들을 운용을 하고 바깥으로 인력이 수혈되는 것을 거부를 했던 집단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작은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맡을 인력이 점점 부족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이 안 되겠다 해서 남인과 북인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고위직, 여섯 판서다 이런 직종에 남인과 북인들이 대거 등용이 됩니다. 진영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모든 당정의 아지트였던 서울을 파괴합니다. 서울은 지구로 치면 NGO 지역사무소 혹은 지구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오늘은 뭐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그 아지트에서 제일 큰 게 충청도 화양동에 있는 화양서원이었고 그 옆에 있는 이 만동묘였습니다. 만동묘는 숙종 때 임진왜란 때 도와준 의종, 명나라 의종과 그리고 명나라 태조 이 두 사람의 위패를 모신 사당입니다. 그거를 사당을 그 황제를 모시려고 그러면 원래 제후 조선 국왕밖에 못 하는데 이 노론이 건방지게 저기다 사당을 만들었어요. 만동묘를. 그걸 나중에 숙종이 알고 노발대발해서 창덕궁 안쪽에다가 대보단이라는 또 다른 사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대부하고 이 왕이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이상한 시스템이 됐었습니다. 그 만동묘를 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황제를 섬기던 노론 그리고 그 옆에 송시열이라는 그 조선 왕조의 거의 제 기준으로는 정치를 말아먹은 그 사람의 서원인 화양동 서원 이 두 개를 가장 먼저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럼으로써 이제 우리 조선의 정치는 감히 왕권을 견제하려 한다든지 왕권에 도전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권력 투쟁은 없다 라고 선언을 한 게 이 사람의 갑자 유신 가운데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합니다. 군사력을 강화합니다. 조선은 문약한 나라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건 명나라, 청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바입니다. 임진왜란 때 원조 왔던 명나라 장수가 처음 선조로 한다는 말이 귀국은 고구려 때부터 강성하게도 소문이 났는데 지금 왜 문약 입고 됐냐? 그건 선비들이 책만 읽고 농부들이 농사만 졌기 때문이다. 그거 선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반성은 한다면서 조금씩 시스템을 바꾸긴 했는데 그 이후로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원군이 어떤 작업을 했는가 하면 당시 조선의 수도인 한성의 목구멍, 인후가 되는 간화도를 대폭 병력을 증강을 합니다. 거기를 군사도시를 만들어버려요. 그 진무영이라는 병영을 만들고 그때까지 문신이 계속 임명이 됐던 강화 유수를 무신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강화도에서 나오는 인삼세를 모두 전액을 중앙으로 안 보내고 그쪽으로 전액을 다 써서 군사력을 강화해라. 모든 건 행정도 니들 다 맡아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포군들,
조총수나 아니면 활 쏘는 사람들, 이 병력들 대거 강화를 하죠. 그리고 그때까지 희한하게도 비변사라는, 그러니까 국가안보회의쯤 되는 거기에 무신들이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대원군이 거기를 무신들도 참여하라 라고 명을 내리고, 희한하게도 병조 판서도 무신들이 가도록 하라. 국방부 장관이 그제서, 그전에 경우가 없진 않았지만 그제서 군인이 국방부 장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 자체가 조선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희한한 혁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때까지 세금 안 내던 양반들한테 세금을 호포제를 옷감으로 세금을 거둡니다. 그리고 환곡의 피해가 삼정에 문란할 때 그 삼정 중에서 제일 문란한 게 환곡이었는데,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나고 온갖 핑계로 환곡 이자를 더 받아먹고 그랬는데, 그거를 지역 명방가들한테 이 환곡을 맡김으로써 사창제라는 조금 또 다른 그런 식의 환곡제 계획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세금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징세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든 탄압과 가렴주구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한꺼번에라는 게 사실은 문제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노론밖에 없는 인력 풀 안에서 중앙 권력 안에 갑자기 사람을 빼버리고 다른 피를 집어넣으니까 노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 과격했던, 갑자기 유신이라기보다 진짜 혁명, 이건 처음부터 붕괴될 아주 위험이 아주 큰 개혁이었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런 실수를 해버립니다. 임진왜란 때 백성이 불태웠던 경복궁을 왕권 강화의 상징으로 중건을 하고, 근데 돈이 없으니까 가치는 100원밖에 안 되는 10,000원짜리를 때로 발행을 합니다. 이걸 6개월 동안 발행하다 보니까 인플레가 어마어마해서, 그러다 보니까 6개월에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쇄국을 합니다. 당시에 18, 19세기 후반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화두가 개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역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유는 있었어요. 대원군의 와이프와 아들의 고종의 유모, 이 사람들이 다 천주교도들이었습니다. 세례명이 있는. 이 운현궁에 프랑스 신부들 몰래 와서 전도를 하고 있던 이 신부들이 와서 몰래 거기서 만나고 그랬었어요. 이 천주교도들이. 그런데 그 즈음에 저 중앙아시아 쪽에서 활동하고 있던 러시아 사람들이 자꾸 두만강을 건너옵니다. 거기서 나무를 캐가고 또 사슴 같은 걸 잡아가고 막 이러니까, 그때 대원군이 프랑스 사람들 직접 불러서 당신들이 저 러시아를 견제를 해주면, 그러면 너희들의 포교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먼저.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 한성에서 포교하고 있던 프랑스 사람, 또 조선 사람 모두가 기뻐서 나중에 북경에 있는 자기네 부모한테 편지가 있습니다. 드디어 조선의 수도에도 큰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게 됐다. 일정들에 굴러갔으면 좋은데, 그때 베르네라는 포교를 하고 있던 신부 하나가 좀 너무 앞서 나갔어요. 대놓고 종로바닥에서 설교를 하다가 붙잡힌 겁니다. 호시탐탐 이 대원군을 끌어내린 걸 보고 있던 노론이 가만히 있지 않죠. 체포를 합니다. 그래놓고 배우를 캡니다. 당연히 얘기를 안 하죠. 그랬더니 조정까지 보고가 가요. 이 자들이 배우를 얘기를 안 하는데 뭔가 배우가 없이는 이걸 할 까닭이 없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캐보자. 그러니까 대원군이 큰일 났거든요. 이 배우 자기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무자비하게 박해를 벌입니다. 역으로 차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병인 박해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러고 나오는 게 쇄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외부 정책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요즘도 다 그런 일 다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원군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큰 개혁 정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몇 가지 실책 때문에 이게 완전히 빛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노론의 반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